이사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회사였어요. 연매출 120억 규모의 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자리에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빌딩 숲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늘 계약할 대형마트 세 곳과의 납품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로비에 어떤 할머니가 대표님을 찾아오셨는데요. 할머니라는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을 때 그분이 보였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허리가 굽은 채 서 있는 노인이었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거칠게 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15년 만이었죠.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내쫓았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황급히 부축했지만 그분의 몸은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죠. 며느리야, 나 좀 살려줘. 내가 아니면 이제 갈 데가 없어.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회의실로 모셨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자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어.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의자에 앉아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저를 집 밖으로 내쫓으며 하셨던 말들이 생생했죠. 너 같은 가난뱅이 집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당장 나가. 그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었습니다. 15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 격리 직원이었어요. 월급 220만 원을 받으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죠. 남편 민우를 만난 건 직장 동료의 소개팅에서였습니다. 민우는 건실한 중견기업 과장이었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죠. 시댁은 서울 목동에 30평 아파트를 가진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이었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였어요.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의 시선이 차갑다는 걸 느꼈죠. 친정은 어디시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물어보시는 투가 마치 심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고아원? 시아버지는 괜찮다며 말렸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가워졌죠. 그래도 민우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혼은 성사됐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렀어요. 하객도 100명이 채 안 됐죠. 시어머니는 내내 불편한 표정이었고 저희를 축하해주는 분들에게도 시큰둥한 태도였습니다. 신혼집은 시댁 근처 빌라 월세방이었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죠. 좁았지만 민우와 함께 꾸민 집이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을 보면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가고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죠.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오라고 하셨어요. 일요일 저녁마다 시댁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죠. 그런데 식탁에 앉을 때마다 긴장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에 트집을 잡으셨어요. 반찬간이 왜 이래? 내가 만든 거야? 앉은 자세가 왜 그래? 예의가 없네. 그것도 모르니?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민우는 어머니를 달랬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없을 때 민우에게 따로 말씀하셨다고 했죠. 고아 출신이랑 결혼해서 네 인생 다 망쳤어. 애라도 빨리 낳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면 뭐하러 데리고 사니. 그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저도 누군가의 딸이었는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 2년 차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길가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곧 엄마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민우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
민우는 저를 번쩍 들어올리며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시댁에 갔죠. 시어머니께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시는 걸 봤습니다. 정말? 아이고, 우리 손주가 생기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제대로 된 며느리 같네. 손주만 잘 나오면 다야.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주만 잘 나오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아이만 중요하다는 건가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었죠. 임신 5개월이 됐을 때 민우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민우가 다니던 회사도 타격을 입은 거예요. 구조 조정이 시작됐고 민우는 명예퇴직 대상에 올랐죠. 퇴직금은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민우는 고민 끝에 퇴직을 결정했어요. 이참에 내 사업을 해보려고. 식품 유통업을 시작해볼까 해. 시댁에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업? 내가 뭘 안다고 사업을 해? 그냥 다른 회사 알아봐. 시아버지도 걱정하셨어요. 민우야, 사업은 위험해. 특히 지금 임신한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게 좋잖니. 하지만 민우는 결심이 확고했죠.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 분야는 10년 넘게 일했으니까 자신 있습니다. 저도 민우를 믿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함께 도전해보자고 생각했죠. 우리는 퇴직금 5천만 원과 제 적금 1천만 원, 그리고 시댁에서 빌린 2천만 원으로 작은 식품 유통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구로구 작은 상가 건물 2층이었어요.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책상 3개와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죠. 민우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저도 임신한 몸으로 격리 업무를 도왔어요.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거래처도 조금씩 늘고 매출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죠. 이익은 300만 원 정도였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신이 나서 일했고 저도 남편을 믿고 함께 뛰었어요. 배가 점점 불러왔지만 행복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됐을 때 일이 터졌어요. 큰 거래처에서 대금을 주지 않은 채 잠적해버린 겁니다. 물건값만 4천만 원이었죠. 우리는 이미 납품업체에 돈을 지불한 상태였어요. 손실액이 그대로 4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우는 매일 그 거래처를 찾아다녔지만 사무실은 비어 있었어요. 전화는 받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납품업체에 줄 돈이 없어서 사채를 썼어요. 이자가 월 5%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100만 원이었어요. 민우는 더 열심히 뛰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들도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빌린 2천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약속한 6개월이 지났거든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돈이 없었어요. 민우가 시댁에 전화를 걸어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뭐 어쩌자고. 다음 날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날 배가 당겨서 책상에 앉아 쉬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사무실을 둘러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게 뭐니? 이런 데서 일하고 있었어?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쏘아봤습니다. 너도 일하잖아. 왜 돈을 못 갚는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죠. 됐어. 보니까 너희 둘이 돈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날 저녁 시댁에 불려갔습니다. 시아버지도 계셨고 시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밖에서는 저녁 무렵에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민우야, 이혼해. 그 말에 민우와 제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사업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지고 이제 애까지 낳으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차라리 이혼하고 내가 다시 시작하는 게 나아. 시아버지도 거들었죠. 민우야, 어머니 말씀이 맞다. 지금 이대로는 안 돼.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시간을 얼마나 더 줘야 하는데. 너 같은 고아 출신이 우리 아들 인생 망치고 있잖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민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아내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한 건데 왜 아내를 탓하세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어요. 넌 저 여자 만나고 나서 인생이 꼬였어. 원래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은 망하고 이제 빚쟁이 신세잖아. 저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민우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릴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 혼자 들어갈게. 당신은 부모님이랑 더 얘기해.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차가웠고 거리는 어두웠어요. 제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에 길게 늘어져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배가 불러온 제 모습이 보였어요. 아기는 곧 태어날 텐데 저희는 이렇게 불안한 상태였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민우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아 출신이라는 게 이렇게 큰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우는 새벽에 들어왔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저를 꼭 안아줬죠. 수진아, 우리 힘내자. 내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울게. 그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민우도 얼마나 힘들까요? 부모님과의 갈등, 사업 실패, 빚까지 모든 게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했고 민우는 사무실과 병원을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 민우가 제 손을 잡아줬죠. 수진아, 조금만 참아. 곧 우리 아기 만날 수 있어. 12시간의 진통 끝에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예린이, 엄마가 잘 키울게. 행복하게 해줄게. 민우도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죠.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축하 문자만 왔습니다. 병문안은 오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손주 잘 낳았네. 몸조리 잘해. 라는 짧은 메시지만 보내셨죠. 조리원비는 민우가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사채를 더 썼어요. 이자는 계속 불어났지만 방법이 없었죠.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일도 병행해야 했어요. 낮에는 아기를 돌보고 밤에는 격리 업무를 했죠. 잠은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습니다. 민우도 새벽까지 일했어요.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전화하고 발품 팔아 영업하고 돌아오면 지쳐서 쓰러지듯 잤죠. 그런 생활이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이번 달 이자도 밀렸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까? 민우는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채업자들은 화를 내며 사무실 물건들을 발로 찼어요. 책상이 넘어지고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죠. 저는 아기를 안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무서웠어요. 예린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눈물이 났죠. 사채업자들이 가고 난 뒤 민우가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어. 저는 남편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은행 대출도 연체되기 시작했고 집 월세도 밀렸어요.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왔죠. 이번 달까지는 봐드릴게요. 다음 달에도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민우가 시댁에 다시 도움을 청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으셨죠.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너희 알아서 해. 문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우는 현관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우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나 진짜 미안해. 내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저는 남편을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예린이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죄인가요? 이렇게 힘든 가정에 태어나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나 좀 보자. 혼자 나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예린이를 민우에게 맡기고 시댁 근처 카페로 갔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혼해. 그게 너와 민우 둘 다를 위한 길이야. 시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죠. 민우는 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정말 민우를 사랑한다면 놓아줘야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지금 너희 빚이 얼마인데? 사채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백씩 나가잖아. 정확한 숫자를 아시는 걸 보니 민우에게 이미 다 들으셨나 봐요.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산책하는 노인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이 보였어요. 모두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저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건가요? 위자료로 5천만 원 줄게. 그 돈으로 너랑 아이랑 새 출발해.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민우는 내가 설득할게. 너만 도장 찍으면 돼. 서류를 보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제 결혼의 끝인가요? 어머니, 저는 민우를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너는 사랑한다고 하자. 그런데 민우는? 민우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매일 술 마시고 우울증약 먹고 그러고 있어.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우가 우울증약을 먹고 있었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저한테는 항상 웃으려고 애썼거든요. 괜찮아, 우리 힘내자고 말하던 모습 뒤에 그런 고통이 있었다니 저는 정말 나쁜 아내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남의 시선이 무슨 대수인가요? 집에 도착하니 민우가 예린이를 재우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밥은 먹었어? 남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역시 알고 계셨나 봐요. 이혼하래.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민우 씨, 우울증약 먹고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그러다가 한숨을 쉬었죠. 응, 한 달 전부터 먹고 있어. 미안해,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안 했어. 남편의 고백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사나웠어요.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가만 안 둬. 협박이 아니라 진심이었죠. 민우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돈을 구하려 했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셨어요. 아기를 재우던 저는 깜짝 놀랐죠.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니? 이 지저분한 게. 사실 청소할 여유가 없었어요. 아기 돌보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예린이 좀 보자.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예린이는 할머니를 보고 웃었습니다. 애는 예쁘네. 근데 이런 환경에서 크면 되겠니? 시어머니의 말이 화살처럼 꽂혔어요. 어머니,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 씨, 나한테 예린이 맡겨. 내가 키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너희 둘은 이혼하고 예린이는 내가 키우는 거야. 양육권은 민우한테 주고 민우가 나한테 맡기는 거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딸을 빼앗아 가시겠다고요? 안 돼요. 예린이는 제 딸이에요. 저는 아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놓지 않았어요.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있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그 순간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우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했어요. 시어머니는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이혼해. 그리고 예린이는 나한테 맡겨. 내가 제대로 키울게.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수진이와 이혼할 생각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알아서 해. 나 이제 더 이상 모른다. 아기를 소파에 내려놓고 나가시려는데 예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신발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들렸어요. 민우가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저도 답이 없었어요. 울고 있는 예린이를 안아 올렸죠. 아기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죠. 그날 밤 우리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미안하지만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민우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혼은 아니야. 그냥 잠시 떨어져서 나는 혼자 일에 집중하고 너는 예린이랑 친정이나 어디 안전한 곳에서 지내는 거야. 나 친정 없잖아. 제 말에 민우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고시원이라도 얻어줄게. 조금만 참아. 내가 상황 정리하면 다시 함께 살자.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이게 최선인가요? 떨어져 사는 게 우리의 해결책인가요? 다음 날 민우는 고시원 보증금 3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묻지 않았어요. 저와 예린이는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으로 이사했죠.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고 환기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어요. 민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예린이를 안아주고 저한테 생활비를 주고 갔어요. 한 번에 50만 원씩이었죠. 그것도 벅찬 걸 알지만 민우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요? 고시원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예린이가 밤에 울면 옆방에서 벽을 두드렸어요. 조용히 좀 해요. 아기를 달래느라 밤새 복도를 오갔죠. 낮에는 아기를 데리고 근처 공원을 배회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방문이 2주에 한 번이 됐고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이 됐죠. 생활비도 불규칙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예린이를 고시원에 혼자 두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나갔죠. 어느 날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언제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민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지금 정말 뛰고 있어.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민우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초롱초롱했죠. 수진아, 큰 거래처를 잡았어. 대형마트 체인이랑 계약했어. 드디어 희망이 보이나 싶었습니다. 민우를 껴안고 울었어요. 정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응, 조금만 더 기다려. 이번 계약으로 돈 좀 모으면 빚 다 갚고 집도 새로 구하자. 민우의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예린이도 아빠를 보고 좋아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이었죠. 우리는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일주일 후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했어. 왜?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거래처에 전화해서 우리 회사 안 좋은 얘기를 했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민우 사업을 방해하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게 민우를 위한 길이야. 더 이상 쓸데없는 사업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리하라고. 하지만 어머니, 이건 너무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날 이후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고시원으로 와서는 울었죠. 내가 무능해. 아내도 딸도 제대로 못 지키는 무능한 놈이야.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함께 울었어요. 한 달 후 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 내가 너랑 예린이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 민우의 눈에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싫어. 나 안 이혼해. 저는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이미 결정한 듯 했죠.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내가 위자료랑 양육비 줄게. 너는 예린이랑 행복하게 살아. 다음 날 민우는 이혼 합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거부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계속 설득했고 시어머니도 전화를 걸어와서 압박했죠. 수진 씨, 이제 그만해. 민우를 자유롭게 해줘.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외로웠고 지쳤고 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 사이 민우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생활비도 끊겼죠. 저는 편의점 알바로만 버텼는데 그것만으로는 예린이 분유값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존심이 무너졌죠. 어느 날 밤 예린이가 아팠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진료비가 15만 원이었죠. 카드는 한도 초과였고 통장에는 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사정했어요. 다음 주에 꼭 갚겠습니다. 제발 먼저 치료해 주세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양육비를 매달 100만 원씩 줘. 그리고 예린이 학교 갈 때까지는 책임져. 민우는 울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에서 이혼 신고를 했어요. 이혼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우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구청을 나오면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나 진짜 미안해.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그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예린이와 단둘이 남겨졌어요. 고시원을 나와서 더 싼 쪽방을 구했죠.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짜리였습니다. 화장실도 공용이었고 곰팡이 냄새가 심했어요. 하지만 더 싼 곳은 없었습니다. 낮에는 청소 일을 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예린이는 무인가에 맡겼죠.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민우에게서 양육비 100만 원이 들어왔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하루에 2끼만 먹었고 그마저도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밤마다 예린이를 안고 울었어요. 예린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이렇게 살게 해서 미안해. 아기는 제 눈물의 의미를 모른 채 잠들어 있었죠. 그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청소 일을 하던 빌딩에서 한 사업가를 만났어요. 그분은 식품 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60대 사장님이었죠. 아가씨, 일하는 모습이 참 성실해 보이네요. 사장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격리 직원을 구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격리 일이라니 예전에 제가 하던 일이었죠.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될까요?
아가씨 이력서 한번 보여줘봐요. 다음 날 이력서를 가져갔습니다. 사장님은 제 경력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월급은 280만 원입니다. 세상에 제대로 된 직장을 얻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출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사장님은 저를 눈여겨봐 주셨습니다. 수진 씨, 일 정말 잘하네요. 다음 달부터 대리로 진급시켜 드릴게요. 월급도 350만 원으로 올랐어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 한 푼 아껴서 통장에 넣었어요. 예린이를 더 좋은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죠. 쪽방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도 갔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는데 저희에겐 궁정 같았어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과장이 됐고 월급은 5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사장님은 저를 믿고 회사 재무를 맡기셨죠. 수진 씨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예린이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었죠. 가끔 아빠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줬지만 직접 만나진 않았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진 씨, 우리 회사 지분 10%를 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놀라서 어쩔 줄 몰랐어요. 사장님,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아니에요. 수진 씨가 들어온 뒤로 회사가 더 성장했어요. 받으세요. 지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연매출이 50억 정도였으니 제 지분 가치는 약 5억 원 정도였어요. 배당금도 나왔죠. 첫 해 배당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예린이와 단둘이 살 우리만의 집이었죠.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 이사가 됐어요. 사장님은 나이가 들어 은퇴를 준비하고 계셨고 저에게 많은 권한을 주셨죠.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연매출 120억 규모가 됐습니다. 제 연봉은 1억이 넘었어요. 예린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피아노도 치는 밝은 아이로 자랐어요. 친구들도 많고 성적도 좋았죠.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시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15년 만이었죠.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옷은 낡았으며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를 알아본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했고 저는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우는 사업 실패 후 재기하지 못했다고 했죠. 빚은 계속 늘어났고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대요. 민우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음주운전 차에 치였어. 그 자리에서 숨졌지.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우가 제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예린이는 잘 있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한 번만 보여줄 수 없니?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어머니, 15년 전에 저와 예린이를 버린 건 어머니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저희를 내쫓으셨어요. 이혼하라고 하셨고 예린이를 빼앗으려고까지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계속 울었습니다. 나도 벌 받았어. 민우를 잃었고 남편도 3년 전에 병으로 떠났어. 이제 나는 혼자야. 복지관 도시락으로 연명하며 쪽방에서 살고 있어. 제 마음 한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15년 전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생생했습니다. 고아 출신,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 당장 나가. 그 모든 말들이 아직도 제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무슨 면목으로 도움을 청하겠니? 그냥 예린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어.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죽고 싶어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예린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많이 컸네. 예쁘게 자랐네. 민우 닮았어. 시어머니의 손이 사진을 쓰다듬었죠. 그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세요. 저희는 이제 남남입니다. 제가 일어섰어요. 시어머니도 힘겹게 일어났죠.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너 정말 잘 살았구나. 그때 내가 틀렸어. 너는 좋은 며느리였고 좋은 엄마야. 미안해. 시어머니는 허리를 굽혀 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비서가 시어머니를 로비까지 안내했죠. 회의실 창문으로 시어머니가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분 등 느린 걸음, 쓸쓸한 뒷모습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시어머니가 저렇게 늙고 쓸쓸한 모습이 된 게 모두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예린이에게 말했습니다. 예린아,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대. 예린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는 딸을 꼭 안아줬죠.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할게.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양실조와 폐렴이었대요. 복지관 직원이 저한테 연락을 했죠. 보호자가 수진 씨밖에 없다고 하셔서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병원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너무 야위셔서 거의 알아볼 수 없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눈을 뜨셨죠. 수진아. 왔구나. 어머니.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나 얼마 안 남았대. 의사가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힘없이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산 거 알지? 너를 그렇게 대한 게, 민우를 그렇게 몰아간 게 다 내 잘못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원망만 하고 보낼 순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도와드리지 못해서. 제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내 탓이야.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죠. 사흘 후 시어머니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은 저와 예린이 그리고 복지관 직원 몇 분만 참석했어요. 쓸쓸한 장례식이었죠.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해 보였어요. 화장을 하고 유골함을 들고 나왔을 때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머니도 힘든 시절이 있었던 거야.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예린이는 알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골함을 봉안당에 모셨습니다. 민우 옆자리였어요. 두 분이 이제 함께 계시게 됐죠. 편히 쉬세요, 어머니. 그리고 민우 씨도. 저는 절을 올렸습니다. 예린이도 따라서 절을 했어요. 봉안당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죠. 예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예린아.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었고 미웠던 사람도 용서하게 됐죠. 인생은 참 복잡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계속 가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예린이와 함께 살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하지만 가끔 민우가 생각나고 시어머니도 생각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고 예린이를 훌륭하게 키웠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처럼 저는 좋은 엄마였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봉안당을 뒤로 하고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린이는 제 손을 잡고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나 칭찬했어. 정말? 우리 예린이 대단한데? 딸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눈물도 제 눈물도 모두 인생의 일부였어요. 이제 저는 예린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겁니다. 과거의 아픔은 기억하되 붙들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저와 예린이를 위한 길이라는 걸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걷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앞을 향해서요.